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서울의 퇴근길.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강남 한복판에서 김민준 36대표는 초조하게 최고급 세단의 핸들을 손가락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차창을 사정없이 때렸고 중요한 해외 파트너와의 저녁 약속 시간은 이미 한참이나 지나 있었다. 꽉 막힌 차량 행렬은 마치 뒤엉킨 실타래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검은색 제네시스 G90 세단이 인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작은 그림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급정거했다. 끼익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차체가 격렬하게 흔들렸고 민준의 심장은 그야말로 턱끝까지 차오르는 듯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그가 창문을 내리려는 순간 주변에서 고성이 터져나왔다. 어머, 저애 좀 봐. 네 집 자식인데 저렇게 무모하게 튀어나온대. 근처를 지나던 한 중년 여성의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야, 꼬마야. 죽고 싶어 환장했어. 어디라고 함부로 뛰어들어.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기사의 짜증 섞인 호통도 뒤따랐다. 민준의 시선 끝에 닿은 것은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아이는 흠뻑 젖은 생쥐꼬리였고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은 창백한 얼굴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겁에 질린 채 크고 검은 눈으로 민준을 똑바로 응시할 뿐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아이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차갑고 축축한 아스팔트 바닥에 두 무릎을 꿇었다. 낡고 해진 에코백 하나를 두 손으로 소중하게 끌어안은 채였다. 아저씨, 빗소리와 경적 소리에 묻힐 듯 가냘픈 목소리가 떨려왔다. 아저씨, 제발 가지 마세요, 엄마가. 저희 엄마가 곧 죽을 것 같아요. 민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죽을 것 같다고? 그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이 곁에는 어떤 어른도 보이지 않았다. 뭐지? 요즘 유행하는 신종 사기인가? 아니면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 건가? 너 일단 일어나. 그러다 진짜 차에 치인다. 민주는 자증을 억누르며 소리쳤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게 미세한 균열이 섞여 있었다. 싫어요, 아저씨. 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저씨가 안 도와주시면 엄마가 정말 큰일 나요. 골목 입구 떡볶이 가게 할머니가 엄마 빨리 큰 병원 가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택시 잡으려고 뛰어다녔는데 아무도 안 세워줬어요, 아저씨. 제발요, 네. 아이의 흐느낌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민준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굳게 담은 작은 입술, 애처롭게 빛나는 두 눈. 저 눈빛 어째서 저렇게 가슴 시리도록 익숙한 걸까?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눈빛이었다. 네, 어머니, 어디 계시는데? 민주는 생각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자신의 목소리에 스스로 놀라며 물었다. 저기 골목 안쪽 반지하 집에 있어요. 엄마가 배를 부여잡고 너무 아프다고 얼굴이 새하얘요. 아저씨, 제발요. 아이는 멀지 않은 어둡고 좁은 골목길을 가리켰다. 뒤따르던 차들의 경적 소리가 더욱 거세게 울려 퍼졌다. 몇몇 행인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기 시작했다. 젠장. 민주는 나직이 욕을 뱉었다. 그는 남들의 시선을 끄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는 멍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네, 어서 타라고. 내 엄마 큰일 나는 거 보기 싫으면 빨리. 민준이 조수석 문을 열어주자 아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벌떡 일어났다. 여전히 에코백을 품에 꼭 안은 채 비틀거리며 달려와 차에 올라탔다. 흠뻑 젖은 아이의 몸 때문에 최고급 가죽 시트가 축축하게 젖어들었지만 민준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어느 골목이지? 민준이 짧게 물었다. 네. 저기 127번지 골목으로 들어가서 우회전하면 바로 보여요.
고급 세단은 육중한 몸을 움직여 질척이는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다. 민준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기묘한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차가 겨우 비좁은 골목 끝 낡고 허름한 빌라 앞에 멈춰서자 하나 육는 거의 뛰어내리다시피 차에서 내려 맨 끝 집안지하 방으로 달려갔다. 엄마, 엄마, 어떤 착한 아저씨가 우리 도와준대. 민주는 서둘러 아이의 뒤를 따랐다. 채 10평도 되지 않는 방은 축축하고 어두웠다. 낡은 철제 침대와 칠이 벗겨진 플라스틱 탁자가 방의 전부였다. 침대 위에는 한 젊은 여자가 웅크린 채 누워 있었다. 식은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었고 극심한 고통으로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서연아. 민주는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을 내뱉었다. 한서연 34. 비록 수척하고 초췌해졌지만 그 얼굴을 그가 어떻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단단히 봉인해 두었다고 믿었던 기억의 한 부분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며 터져나왔다.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딸의 목소리를 들은 여자는 힘겹게 눈을 떴다. 그녀의 시선이 민준에게 닿는 순간 그녀의 눈은 경악으로 크게 뜨였다. 극도의 공포가 얼굴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민준 씨. 그녀는 더듬거리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에 다시 주저앉으며 희미한 신음 소리를 냈다. 하나가 달려가 엄마를 끌어안았다. 엄마, 이 아저씨 좋은 분이야. 우리 병원에 데려다 주신대. 그제야 충격에서 깨어난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여자를 번쩍 안아들었다. 그의 품에 안긴 그녀의 몸은 놀랍도록 가벼웠고 식은 땀과 섞여 묘하게 익숙한 향기가 났다. 아주 오래전 서연의 향기였다. 하나야. 엄마 신분증이랑 필요한 물건들 챙겨서 빨리 나와. 민주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명령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 환하게 불이 켜진 수술실 앞에서 민주는 애가 타는 듯 서성였다. 하나는 대기실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겁먹은 눈빛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과 믿음을 담아 이따금 그를 올려다보았다. 얼마 후 심각한 표정의 의사가 나왔다. 환자 보호자분 되십니까? 민주는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는지도 모른 채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내뱉었다. 네, 맞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환자분 성함이 한서연. 34세 맞으시죠? 급성 맹장염이 뒤늦게 터지면서 폐혈증 쇼크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태가 매우 위급하여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즉시 입원 수속과 수술 동의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서연, 그 이름, 그 나이, 방금 자신이 품에 안았던 수술실 안에 누워있는 여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7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여자, 한서연이었다.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자신의 인생에서 사라져 버려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를 남긴 바로 그 여자. 그런데 그녀가 왜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여기에 있는 걸까? 그리고 저 아이는 민주는 제 곁에 바싹 다가와 있는 하나를 보았다. 크고 검은 눈망울, 붓게 다물면 자신과 놀랍도록 닮은 인매. 미친 생각 같았지만 무서울 정도로 논리적인 하나의 가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아저씨 하나가 민준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아당겼다. 우리 엄마 괜찮은 거죠? 민준은 몸을 숙여 하나의 순수한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럼 내 엄마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고 앞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진실에 대해서는 더더욱 확신할 수 없었다. 잠든 줄 알았던 과거가 거대한 해일처럼 갑자기 밀려와 모든 것을 삼켜버릴 기세였다. 서연이 수술실에 있는 동안 민주는 덜리는 손으로 자신의 비서이자 가장 신이 많은 부하 직원인 이지혜 32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실장, 급하게 알아봐 줄 사람이 있어.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잠긴 목소리였다.
이름은 한서연. 나이는 34 정도. 고향은 암안 암쪽 지방일 거고 현재 X대학병원 외과에서 응급 수술 중이야. 수화기 너머의 지혜는 순간 당황했다. 사적인 부탁은커녕 이렇게 다급하고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지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 대표님, 무슨 심각한 일이라도 일단 시키는 대로 해. 최대한 빨리. 정보는 확인되는 대로 내게 바로 보내줘. 민주는 전화를 끊었다. 머릿속은 구겨진 종이처럼 혼란스러웠다. 그는 차가운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아 고통스럽고 파편적인 기억의 조각들을 힘겹게 꿰맞추려 애썼다. 7년 전 그는 야망 넘치고 낭만적인 건축학과 졸업반 학생이었다. 서연은 갓 상경한 교육학과 1학년 신입생이었고 그가 자주 가던 학교 근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들은 미치도록 뜨겁게 사랑했다. 맑고 투명했던 인생의 첫사랑이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할 미래를 그렸다. 강이 보이는 작은 집, 제잘거리는 아이들. 그러다 그의 아버지, JN그룹의 김태진 회장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 회장은 격렬하게 반대했다. 어디 부모도 없는 시골뜨기 고아, 가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당장 헤어지지 못해. 그날 아버지가 내뱉었던 말들은 여전히 칼날처럼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냉혹하고 잔인했다. 민주는 반항했고 애원했지만 아버지는 완고했다. 부드러운 회유부터 강압적인 압박, 심지어 부자 간의 연을 끊고 모든 지원을 끊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처연은 사라졌다. 자신은 그와 어울리지 않으며 그가 더 밝은 미래를 살길 바란다며 제발 찾지 말아 달라는 짧은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그는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 헤맸지만 허사였다. 서연은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배신감과 무력감, 그리고 아버지의 잔인한 개입은 민준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일에만 매달렸고 차갑고 다가가기 힘든 사람이 되었다. 자신의 심장을 성공이라는 두꺼운 얼음장 아래 깊숙이 묻어버렸다. 그때 휴대폰 메시지 알림음이 그의 상념을 끊었다. 이지의 실장이었다. 대표님, 정보 확인되었습니다. 한서연, 34세. 고향 전라남도 목포.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이모 댁에서 자람. S대 교육학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나 교직에 몸담지 않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함. 현재 X구의 한 빌라 반지하 방에 거주 중이며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은 김하나, 6세. 6세 민주는 나직이 읊조렸다. 그렇다면 서연은 7년 전 자신을 떠났을 때 이미 하나를 임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혼자서 아이를 낳고 혼자서 아이를 길렀다. 민준의 심장은 누군가 거칠게 움켜쥐는 듯했다. 죄책감과 연민, 그리고 희미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딸의 인생 첫 6년을 송두리째 놓쳐버린 것이다. 아이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민주는 덜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잠시 후 지혜에게서 답이 왔다. 김하나 양의 가족관계 증명서상 붙인 회화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란? 민주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해졌다. 크고 검은 눈망울, 굳게 다물면 자신을 쏙 배닮은 인매를 가진 하나. 그 아이는 자신의 축소판이었다. 그에게 딸이 있었고 지난 6년간 그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서연은 그에게 그들 딸의 존재를 숨겼다. 왜?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서연아,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얼마나 널 찾아 헤맸는지 몰라서 그랬니? 수술실 등 위로 불이 꺼졌다. 의사가 땀에 젖은 채 걸어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환자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 경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 서연은 안전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마음속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는 서연을 마주해야 했고 하나의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비극의 원인을 제공한 아버지와도 다시 맞서야 할지 모른다. 이번에는 절대로 누구에게도 자신의 가족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서연은 회복실로 옮겨졌다. 하나는 엄마 침대 곁을 떠나지 않고 맴돌며 엄마가 못 들을까봐 걱정되는지 가끔 엄마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였다. 민주는 침대 발치에 서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서연이 깨어났을 때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서연이 마취 기운에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민주는 조용히 하나를 데리고 복도로 나왔다. 아이에게 바나나 맛 우유와 빵을 사주었다. 하나야, 민주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집에서 엄마가 아빠에 대해 이야기해 준 적 있니? 하나는 우유를 족족 발며 크고 맑은 눈으로 민준을 올려다보더니 순진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몇 번 물어봤는데 엄마는 맨날 슬프게 웃기만 했어요. 아빠는 아주 먼 곳에 일하러 갔다고 엄마가 갈 수 없는 곳에 있다고 했어요. 아주 먼 곳. 민주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다. 네. 하나가 작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빠가 저랑 엄마를 아주 많이 사랑한대요. 그리고 아빠는 아주 좋은 사람이랬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 때문에 숨겼대요. 너 때문에 숨겼다고? 민준이 놀라서 되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저씨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가 예쁜 입술을 비죽 내밀었다. 엄마한테 뭘 숨겼냐고 물어보면 대답 안 해주고 저를 꽉 껴안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민준의 심장을 누군가 맨손으로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서연아, 대체 지난 세월 동안 혼자서 무슨 일을 겪은 거니? 그럼 엄마가 아빠 이름을 부르거나 한 적은 없어. 민주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나는 빨대를 문 채 잠시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눈을 반짝였다. 아, 생각났다. 한 번은 만화 영화에서 민준이라는 왕자님이 나왔는데 제가 아빠 이름도 비슷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웃으면서 옛날에 사귈 때 엄마는 아빠를 민준 오빠라고 불렀대요. 민준 오빠 민준은 나직이 읊조렸다. 그것은 바로 서연이 그를 부르던 호칭이었다. 기억이 밀려왔다. 달콤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시고 씁쓸했다. 아저씨, 하나가 갑자기 민준의 손을 잡았다. 아이의 눈에는 호기심과 희망이 가득했다. 아저씨는 우리 아빠 알아요? 우리 아빠도 만화 속 왕자님처럼 잘생겼어요? 아저씨처럼요. 민주는 당황했다. 아이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남자로서의 직감, 그리고 그 이상으로 마음속에서 강하게 끓어오르는 부성애가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하나가 그토록 애타게 찾는 아빠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글쎄 아저씨도 잘 모르겠네. 그는 부드럽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의 감촉이 송듯해 전해졌다. 하지만 아저씨가 약속할게. 하나가 아빠를 찾을 수 있도록 꼭 도와줄게. 정말요. 하나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다. 약속한 거예요. 엄마가 어른은 약속하면 꼭 지켜야 한댔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 약속. 민주는 미소 지었다. 길고 어두웠던 세월 끝에 처음으로 짓는 진짜 미소였다. 연민과 희망, 그리고 전에 없던 강렬한 결심이 담긴 미소였다. 그는 여전히 잠들어 있는 서연이 있는 병실을 바라보았다. 그녀와 이야기를 해야 했다. 모든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그는 두 모녀를 위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해 보상해 줄 것이다. 설령 아버지와 다시 맞서는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액정에는 아버지라는 두 글자가 터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생각보다 소식이 빨리 들어간 모양이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민주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전화를 받았다. 네, 아버지. 너 지금 어디냐? 수화기 넘어 김 회장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권위적이었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방금 들었다. 네가 일본 파트너와의 중요한 미팅을 내팽개치고 허름한 동네 병원으로 달려갔다면서? 사실이냐? 민주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잠시 침묵했다. 병원에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급한 개인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개인적인 일. 김 회장이 비웃었다. 내 개인적인 일이 그룹의 수천억짜리 계약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냐? 파트너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 실장이 얼마나 굽신거리며 사과했는지 아느냔 말이다. 그 일은 제가 나중에 처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뭐가 더 중요해? 이 세상에 내 커리어보다 우리 제2행 가문의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단 말이냐. 김 회장은 거의 소리를 지르듯 언성을 높였다. 듣자 하니 병원에 왜 이 여자랑 애까지 있다던데. 지금 무슨 광대 노름을 하고 있는 거냐. 민준아. 민주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이 순간이 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여자. 서연입니다. 그는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화기 넘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민주는 아버지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가 이내 극도의 분노로 변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서연이라고 김 회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폭발 직전의 감정을 억누르는 기색이 역력했다. 한서연, 7년 전 아버지께서 온갖 방법으로 저와 떼어놓으셨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민주는 한 글자 한 글자 못을 박듯 명확하게 말했다. 네,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김 회장은 거의 비명을 질렀다. 그 시골뜨기 다 감히 다시 널 찾아와? 또 뭘 바라고 온 거냐? 돈이냐? 아니면 이 집안을 망가뜨리려는 수작이야. 아버지, 민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서연이는 지금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위중한 상태입니다. 내 할 바 아니다. 김 회장은 호통쳤다. 당장 집으로 돌아와. 앞으로 그 랑은 어떤 식으로든 셔엮이지 마. 그 간헐 어떻게 버리고 떠났는지 잊었어. 그런 부류의 여자는 내가 신경 쓸 가치도 없어. 서연이가 절 버린 게 아닙니다. 민주는 그러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가 서연이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 서연이와 함께 있던 아이가 제 딸이자 아버지의 친손녀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다시 정적이 흘렀다. 이번에는 더욱 무서운 침묵이었다. 민주는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를 독독히 들을 수 있었다. 네, 내가 미쳤구나. 민준아. 김 회장의 목소리는 잠시 힘을 잃는 듯하더니 다시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나는 절대 인정 못한다. 이 집안에 우리 제2행 가문에 어디서 굴러먹었는지 모를 손녀. 나 근본도 없는 며느리는 절대 드릴 수 없어. 아버지께서 인정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자신도 놀랄 만큼 단호했다. 하나가 제 딸이라면 저는 그 아이와 아이 엄마에게 책임을 질 겁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설령 아버지라 할지라도 저희 세 사람의 인생에 끼어들게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감히 애비한테 대들어. 김 회장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널 버린 여자와 어디서 데려왔는지도 모를 애 때문에 이 애비한테 반기를 들어. 이건 반기가 아닙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확고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입니다. 제 잘못, 그리고 어쩌면 아버지의 잘못까지도요. 그 말을 끝으로 민주는 김 회장이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병원 복도의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아버지와의 정면 대결은 언제나 그를 심신이 지치게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하나의 가냘픈 모습, 서연의 고통스럽지만 강인했던 눈빛에서 비롯된 힘이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절대로. 그는 회복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하나는 엄마 침대 옆에서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고 작은 손은 여전히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민주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아이의 몸 위에 덮어주었다. 그는 서연을 그리고 하나를 번갈아 보았다. 크고 작은 두 얼굴 모두 가슴 시리도록 사랑스러웠다. 다시는 너와 아이를 잃지 않을 거야. 서연아, 민주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맹세하듯 되뇌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음 날 아침, 새날의 옅은 햇살이 병실 창문 틈으로 스며들 무렵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수술 부위의 통증은 많이 가라앉았지만 온몸은 여전히 뻐근하고 무거웠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얀 병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었다. 끔찍한 복통. 겁에 질려 도움을 청하러 달려나간 하나. 그리고 민준. 그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침대 난간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거뭇하게 자란 수염이 낯설었지만 한때 그녀의 심장 깊숙이 각인되었던 강인한 얼굴선은 그대로였다.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그가 정말로 여기에 그녀의 곁에 있었다. 그녀는 몸을 움직여 일어나려 했지만 수술 부위가 욱신거리며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 소리에 민준이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깼다. 서연아, 정신이 들어. 그는 벌떡 일어나며 걱정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몸은 좀 어때? 아직 많이 아파? 의사 선생님 부를까? 서연은 복잡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놀라움, 두려움, 고마움, 그리고 희미한 원망과 서러움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려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어떻게 여기에? 힘없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하나가 길에서 도움을 청하다가 우연히 나를 만났어. 민준이 짧게 설명했다. 너 급성 맹장염이 터져서 수술했어. 다행히 늦지 않았대. 서연은 침묵했다. 마음이 복잡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에게, 딸을 돌봐준 그에게 고마웠다. 하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기쁨보다 혼란을 안겨주었다. 지난 7년간 필사적으로 지켜온 비밀이 더 이상 지켜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고마워요. 그녀는 모기만 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돌아가세요. 저 혼자 괜찮아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미간을 찡그렸다. 이제 막 수술 끝난 사람이 어린 하나를 데리고 어떻게 혼자 괜찮다는 거야. 그건 제 일이에요. 서연은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강한 척했다. 민준 씨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제발 저희 모녀 좀 내버려둬요. 가세요. 상관없다고. 민준이 씁쓸하고 앵소적인 웃음을 지었다. 서연아,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 솔직하게 말해줘. 하나 내 딸 맞지? 서연의 몸이 그대로 굳었다. 민준의 직설적인 질문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간신히 참았다. 아니에요. 그녀는 거의 비명처럼 외쳤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가냘팠다. 그 아이는 당신과 아무 상관없어요.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줘요. 거짓말. 민준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으로 가라앉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마음을 꿰뚫을 듯 날카로웠다. 내가 봤어. 그 아이. 내 어릴 적 모습이랑 똑같이 생겼어. 서연아, 더 이상 부정하지 마. 말해줘.
왜 나를 숨겼어? 왜 6년 동안 내게서 아빠가 될 권리를 잔인하게 빼앗아간 거야? 아빠가 될 권리. 서연은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서러움과 분노가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내렸다. 아빠 될 권리를 말해요? 그럼 그날 내 사랑할 권리, 온전한 가정을 가질 권리를 빼앗아간 건 누구였는데요? 온갖 멸시와 모욕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나를 외면한 건 누구였는데요? 그때 당신은 어디 있었는데요?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도 큰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너무나 약했고 사랑하는 여자를 자신의 사랑을 지켜낼 용기가 없었다. 하나, 당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서연은 눈물을 훔치며 잔인할 정도로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과 당신 집안에 동정 따위 필요 없어요. 나 혼자서도 내 딸 잘 키울 수 있어요. 내 딸이 당신 집안의 그 권력과 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옛날에 나처럼 무시당하고 멸시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 서연아, 나는 정말 가요. 서연이 민준의 말을 잘랐다. 제발 우리 모녀 좀 평온하게 살게 내버려둬요. 부탁이에요. 민주는 눈앞의 여자를 보며 심장이 수천 개의 바늘에 찔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의 눈에 서린 단호함과 고통, 그리고 절망은 그가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서연이 지난 세월 동안 쌓아 올린 얼음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시간이, 아주 많은 시간과 진심 어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하나가 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손에는 마시다 만 오렌지 주스 컵이 들려 있었다. 아이는 눈을 비비다 엄마가 깨어난 것을 보고 환하게 소리쳤다. 와, 엄마 일어났다. 엄마 어디 아파요? 아이는 달려와 침대 위로 기어 올라가 서연을 꼭 껴안았다. 그러고는 민준을 향해 이가 빠진 귀여운 미소를 활짝 지어 보였다. 민준 아저씨, 우리 엄마 일어났죠? 거봐요. 제가 엄마 괜찮을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의 천진난만한 미소, 그리고 경계심과 복잡한 고통이 뒤섞인 서연의 눈빛을 보며 민주는 자신의 진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자신에게 속한 것들, 자신의 가족과 사랑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며칠 후 서연의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민주는 두 모녀를 자신이 미리 준비해 둔 한락한 아파트로 옮겼다. 그의 호화로운 저택이 아닌 조용하고 사생활이 보장되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서연과 하나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는 두 사람이 겪었을 고생과 결핍을 조금이나마 보상해주고 싶었다. 비록 서연은 여전히 냉담하고 서먹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민준의 비서였던 이지혜 실장이 모든 것을 도왔다. 서연과 하나의 개인 물품부터 가사 도우미 고용까지 그녀는 어떤 사적인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처리했다. 비록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지 않은 파문이 일고 있었지만 말이다. 그녀는 민준의 곁에서 서연이 사라진 후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지켜봐 왔다. 그리고 이제 민준을 쏙 되닮은 아이와 함께 서연이 돌아오자 지혜는 자신의 위치를 깨달았다. 그녀는 민준을 작사랑해왔다. 조용하고 단 한 번도 드러내지 못한 사랑이었다. 서영과 하나를 바라보는 민준의 특별한 관심과 부드러운 눈빛을 보며 그녀는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기회가 없었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직접 차린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하나를 무릎에 앉히고 발코니에서 바람을 쐬고 있었다. 엄마, 민준 아저씨 진짜 좋은 사람 같아. 그치? 하나가 속삭였다. 서연은 말없이 딸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나한테 예쁜 장난감도 엄청 많이 사줬어. 그리고 이번 주말에 착하게 있으면 롯데월드도 데려가 준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하나는 자랑스럽고 들뜬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민준이 모든 것을 보상해주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녀의 마음속 상처는 너무 크고 깊어서 하루아침에 아물기 어려웠다. 하나야. 서연이 갑자기 목이 맨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나가 동그란 얼굴을 들어 놀란 눈으로 엄마를 보았다. 응, 너무 알고 싶어. 엄마 말해줘. 아빠 어디 있어? 서연은 마치 평생의 용기를 다 짜내려는 듯 심호흡을 했다. 하나, 아빠 사실 엄마가 말했던 것처럼 아주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야. 정말? 그럼 어디 있는데? 왜 우리한테 안 와? 하나가 조급하게 물었다. 아빠는 서연은 목이 꽉 막히는 것을 느끼며 갈라질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빠는 아주 가까이에 있어. 아주 가까이에. 그런데 엄마가 아빠를 숨겼어. 아빠한테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았어. 하나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있었다. 왜 숨겼어? 아빠가 우리 안 사랑해. 아니면 엄마한테 잘못했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소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내 아빠 아주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옛날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엄마가 너를 데리고 멀리 떠나야만 했어. 엄마는 무서웠어. 아빠 가족들이 너의 존재를 알면 내가 편하게 살지 못할까 봐.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받을까 봐. 그럼 민준 아저씨는 우리 아빠 알아요. 하나가 문득 물었다. 너무나 순수한 질문이었지만 서연의 심장을 후벼 파는 비수와도 같았다. 서연은 달을 보면 눈물 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민준 아저씨는 알아. 정말, 민준 아저씨가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안다고? 그럼 우리 아빠 누구야? 말해줘, 엄마. 아빠 보고 싶어. 하나가 엄마의 옷소매를 잡아 끌며 졸랐다. 서연은 달을 품에 꼭 껴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달에게 그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나의 반응이 달이 자신을 원망할까봐 두려웠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게 될 민준의 반응도 두려웠다. 바로 그때 민준이 발코니로 나왔다. 그는 거실에서 두 모녀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는 서연이 흐느끼는 모습, 그리고 하나가 간절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다. 서연아. 그는 그녀가 놀라지 않도록 조용히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눈물을 훔쳤다. 하나는 민준과 엄마를 번갈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민준 아저씨. 하나가 희미한 희망을 담아 불렀다. 엄마가 우리 아빠가 아주 가까이에 있대요. 아저씨,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요? 알려주세요. 민주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젠 내가 해결하게 해줘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는 하나에게 돌아서서 아이 옆에 쪼그려 앉아 눈을 맞췄다. 하나야. 그는 더욱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에 아저씨가 내 아빠일지도 모른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니? 하나는 칠흑 같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민준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엄마를 돌아보았다. 발코니의 공기는 숨막힐 듯 고요해졌다. 서연의 뒤늦은 고백과 민준의 의미심장한 한마디는 6년 동안 숨겨져 왔던 거대한 진실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아파트의 공기는 여전히 어색했다. 서연은 여전히 민준을 피하려 애썼지만 그날 밤 발코니에서의 대화 이후 그가 무언가 행동을 취했음을 직감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리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민주는 하나에게 아빠 이야기는 더 꺼내지 않았고 서연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두 모녀의 곁을 지켰다. 맛있는 음식을 사다 주고 하나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아이의 끝없는 이야기를 몇 시간이고 들어주었다. 그는 하나가 자신의 존재에 익숙해지길 바랐고 아이가 겪었을 정서적 결핍을 조금이나마 채워주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민주는 하얀 서류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거실 탁자 위에 그것을 올려놓았다. 근처에서 옷을 개던 서연은 그것을 보고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결과 나왔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방금 받아왔어. 그는 소파에 앉았다. 하나는 옆방에서 블록 쌓기 놀이에 한창이었다. 보고 싶어. 민준이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요. 안 봐도 알아요. 그런데 왜? 민주는 감정을 더는 통제하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왜 그렇게 잔인하게 나를 숨긴 거야? 7년이야, 서연아. 우리가 사랑하고 고통스럽게 헤어진 지 7년이라고. 넌 내 아이를 임신하고 혼자 낳고 6년 동안 혼자 키웠어. 그게 나한테 얼마나 잔인한 짓인지 알아. 서연의 침묵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내가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민주는 벌떡 일어섰다. 나는 내가 나를 배신하고 버렸다고 생각했어. 널 증오했지만 단 한순간도 널 잊거나 사랑하기를 멈출 수가 없었어. 그런데 너는 우리 아이를 데리고 다른 삶을 살면서 아무런 설명도 소식도 없이 서연은 마침내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었다. 그럼 당신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원망으로 가득했다. 그날 당신은 아버지를, 당신 가족을 등지고 나를 지켜줄 용기가 있었나요? 내 손을 잡고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었냐고요. 아니면 당신 역시 내가 모욕과 고통 속에서 떠나는 걸 무력하게 지켜보기만 했잖아요. 민주는 그대로 굳었다. 서연의 말은 그의 자존심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다. 맞다. 그날 그는 무력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사랑하는 여자를 지켜낼 만큼 강하지 못했다. 미안해.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후회와 무력감으로 가득한 목소리였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약했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내게서 내 아이를 6년간 아빠로 살 수 있었던 내 시간을 빼앗을 권리는 없어. 빼앗은 게 아니에요. 서연이 흐느꼈다.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내 딸이 내가 겪었던 것처럼 차가운 시선과 모진 말을 견뎌야 할까봐 무서웠어요. 당신 가족이 절대로 그 아이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 혼자 고생하는 건 괜찮아도 내 아이가 상처받는 건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내가 알았잖아. 민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는 서연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이제 하나를 알았고 다시는 누구도 두 사람을 상처받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할게. 서연은 손을 살며시 빼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과 망설임이 가득했다. 그의 약속을,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다시 믿을 수 있을까? 나한테 기회를 줘. 서연아, 민준이 그녀의 눈물 어린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간절하게 말했다. 내가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하나에게 진짜 아빠가 될 기회를 줘. 그리고 어쩌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때 옆방에서 하나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동시에 그쪽을 바라보았다. 탁자 위에 놓인 유전자 검사 결과서는 두 사람이 이미 마음으로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해주는 종이 한 장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여정, 시련으로 가득하지만 희망이 넘치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기도 했다.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하나가 길 한복판에 무릎 꿇고 애원하는 영상은 한 행인에 의해 촬영되어 SNS에 올라왔다. 처음에는 아이의 용감하고 효심 깊은 행동이 주목받았지만 곧 네티즌 수사대의 예리한 눈에 고급 세단을 몰던 착한 아저씨의 정체가 밝혀졌다. 그는 바로 국내 굴지의 건설 대기업 JN그룹의 젊고 유능하지만 냉정하기로 소문난 CEO 김민준이었다.
이야기는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사이트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냉혈한 CEO의 반전선행, 네티즌 감동.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후 민준이 병원에서 처형과 하나를 극진히 돌보고 고급 아파트로 데려가는 파파라치 사진들이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유출되기 시작했다. JN그룹 김민준 대표. 숨겨둔 연인과 딸이 있었나? 김민준 대표 곁에 나타난 의문의 모녀. 정체는 무릎 꿇은 소녀. 알고 보니 김 대표의 친달.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서영과 하나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그들의 사진은 인터넷을 도배했다. 평소 철저한 이미지 관리로 유명했던 JN그룹은 사상 초유의 오너리스크 스캔들에 휘말렸다. 주가는 요동쳤고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JN그룹 본사, 민준의 사무실은 살얼음판 같았다. 이지혜 실장은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를 받으며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대표님, 홍보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공식 입장을 최대한 빨리 발표해야 한다고 합니다. 민주는 값비싼 가죽 의자에 기댄 채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가 뭐라고 말하길 원하는데 모든 걸 부인하라고. 민준이 비꼬듯 웃었다. 내 대부분의 위기관리 전문가들은 일단 부인하거나 우연히 만난 어려운 이웃을 도운 안타까운 오해라고 해명하라고 조언합니다. 도움. 민준이 코웃음 쳤다. 내 딸은 남들이 동정심을 베푸는 그런 어려운 이웃이 아니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이 실장, 오늘 오후에 바로 기자회견 준비해줘. 모든 주요 언론사들을 초청하도록. 지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대표님 모든 걸 공개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맞아. 민준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더 이상 그 두 사람이 여론의 억측과 시선에 시달리게 두지 않을 거야. 이제 끝내야 할 때야. 그날 오후 JN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수많은 카메라가 단상을 향해 있었다. 민주는 평소처럼 당당하고 냉정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언론인 여러분, 그의 낮고 힘 있는 목소리가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최근 저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많은 억측과 소문이 난무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단 한 번 모든 것을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최근 온라인에 퍼진 영상 속의 아이, 김하나 양은 제 친딸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인 한서연 씨는 제 딸의 어머니입니다. 회견장은 그야말로 터져나갔다.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졌고 기자들의 웅성거림과 질문이 쏟아졌다. 한 기자가 재빨리 마이크를 잡았다. 김민준 대표님, 그렇다면 왜 이제 와서야 아이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지난 6년간 의도적으로 모녀를 외면했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민준은 기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긴 이야기가 있고 개인적인 오해와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제 아이를 버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저의 작은 가족을 지킬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더욱 단호하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나 양은 제 딸이고 한서연 씨는 제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그들은 제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JN그룹의 막강한 법무팀을 통해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민준의 선언은 재계와 언론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인정을 넘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강력한 보호의 선언이자 세상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았다. 집에서 TV로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서연은 뺨 위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민준이 이렇게 단호하고 정면으로 모든 것을 공개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 얼음장 같던 벽이 또 한 겹 녹아내리며 그 자리에 따스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는 TV 속 민준이 그저 멋있어 보일 뿐이었다. 엄마, 왜 울어? TV에서 민준 아저씨가 누구 혼내는 거야. 서연은 달을 품에 꼭 껴안았다. 아니야, 우리 딸. 민준 아저씨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야. 언론의 폭풍은 아직 멈추지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민준은 정면으로 맞서는 길을 택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앞으로 넘어야 할 더 크고 험난한 산이 남아 있다는 것을. 바로 그의 아버지, 김태진 회장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5분도 채 되지 않아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 회장이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극도의 분노와 실망, 그리고 희미한 무력감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이 JN그룹을 온 세상의 웃음거리로, 세간의 조롱거리로 만든 거냐고. 김 회장은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다.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아버지. 민주는 여전히 평온을 유지하며 답했다. 사실. 김 회장이 비웃었다. 사실은 내가 내 손으로 내 자신과 이 애비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다. 주가는 폭락하고 파트너들은 계약 철회를 검토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겠느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숨겨진 존재로 그 아이의 엄마가 악의적인 소문에 시달리며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 딸, 그 여자, 김 회장이 이를 갈았다. 아직도 그 여자와 그 애한테 미쳐 있는 거냐?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나는 절대로 그 여자를 며느리로, 그 애를 내 손주로 인정하지 않아. 절대 이 집안에 발도 못 들여. 아버지께서 인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저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아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여자 곁에 있기 위해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김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늘 자신의 말을 따르던, 가끔 반항해도 결국엔 굽히던 아들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좋다. 그렇다면 선택해라. 김 회장은 최후 통첩을 날렸다. 하나, 당장 그 모녀와 연을 끊고 내 사업에 집중해라. 이 사태는 내가 수습해주겠다. 둘, 이 CEO 자리, 내가 가진 모든 주식, 그리고 내 아들이라는 자격까지 모두 포기해라. 전화기 속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민주는 7년 전 아버지가 자신에게 내렸던 잔인한 선택지를 떠올렸다. 그때 그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기나긴 후회 속에서 살아야 했다. 이번에는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섞여 있었지만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7년 전 아버지께서 제 인생을 대신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제 인생의 사랑을 잃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제 인생과 행복을 제 스스로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그 모녀를 선택하겠다는 거냐? 김 회장의 목소리가 분노와 실망으로 떨렸다. 저는 제 가족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버지. 민주는 도렷하게 답했다. 서연이가 있고 하나가 있는 가족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아버지 역시 그 가족의 일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존경받는 할아버지로서요. 꿈 깨지 마라. 김 회장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 길을 선택했다면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나는 여자 때문에 가문과 사업을 저버리는 불효자식을 둔 적이 없다. 뚝! 전화가 끊겼다. 민주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아버지의 말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하지만 그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행복, 서연의 행복,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의 행복을 다시는 희생시킬 수 없었다. 가족 간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이 소식마저 외부로 새어나가면서 JN그룹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사회에서는 민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밤낮 없이 일하며 위기를 수습하는 동시에 서영과 하나를 위한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어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일과 가정, 그 무엇도 자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서연은 민준의 지친 눈빛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의지를 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감동과 걱정, 그리고 미안함으로 복잡했다. 괜찮아요. 어느 늦은 밤, 녹초가 되어 돌아온 민준에게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은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당신과 하나만 내 곁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날 힘들게 할 수 없어. 그의 말은 서연의 마음속 불안을 녹이는 따뜻한 강물과도 같았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겠지만 함께 손을 잡고 맞선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JN그룹이 거센 폭풍에 휩싸여 있을 때 이지혜 실장은 조용히 민준의 책상 위에 사직서를 올려놓았다. 민준은 크게 놀랐다. 이 실장, 갑자기 왜 이러는 건가? 무슨 일이라도 있나? 그는 지혜가 얼마나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비서인지 잘 알고 있었다. 이 민감한 시기에 그녀의 부재는 큰 손실이었다. 지혜는 옅게 미소 지었다. 아닙니다, 대표님. 그저 제 인생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느꼈을 뿐입니다. 최근에 소란 때문인가? 아니면 나 때문인가? 민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지혜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이내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대표님, 저는 대표님과 10년 가까이 함께 일했습니다. 대표님의 재능과 결단력, 그리고 그 이면의 고뇌까지 모두 지켜보며 존경해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언젠가는 제게도 작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민주는 침묵했다. 그가 지혜의 마음을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오직 한 사람의 자리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혜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한서연 씨와 하나가 나타났을 때 두 사람을 바라보는 대표님의 눈빛을 보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대표님 마음속에 제 자리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요. 지혜 씨, 정말 미안하네. 민주는 진심으로 미안함을 느꼈다. 사과하지 마세요. 지혜가 미소 지었다. 감정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다만 제가 계속 이곳에 있으면 더 이상 편안하게 일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존재가 한서연 씨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최고의 비서였어. 저 역시 대표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지혜는 약간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은 분명 이 위기를 멋지게 극복하실 겁니다. 한서연 씨와 하나는 대표님 곁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녀는 두꺼운 업무 인수인계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혜는 뒤돌아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길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것은 체념이 아닌 자유를 향한 눈물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것을 느꼈다. 그는 믿음직한 동료를 잃었지만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다. 지혜는 자신을 온전히 사랑해줄 사람 곁에서 행복할 자격이 있었다. 그녀의 사려 깊은 퇴장은 민준으로 하여금 더욱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하게 만들었다. 온갖 압박과 소문 속에서 서연은 자신이 민준에게 큰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그리고 며칠 밤을 든 눈으로 지새운 끝에 그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하나를 데리고 이 도시를 떠나기로.
민준이 자신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더는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짐을 쌌다. 엄마 어디 가? 우리 여행 가. 하나가 물었다. 응, 우리 딸. 엄마랑 멀리 여행 갈까? 서연은 애써 미소 지었다. 우와, 신난다. 민준 아저씨도 같이 가. 아니, 이번에는 우리 둘만 가는 거야. 아저씨는 너무 바빠서 같이 못 가. 그날 점심, 민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불길한 예감에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식탁 위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민준 씨,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저희는 아주 멀리 떠나 있을 거예요. 찾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앞길에 제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를 조용한 곳에서 평범하게 키우고 싶어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부디 잘 지내세요. 젠장, 또야. 민주는 분노에 찬 신음을 터뜨리며 편지를 구겨쥐었다. 어떻게 또다시 이렇게 떠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바람처럼 집을 뛰쳐나가 미친 듯이 차를 몰며 두 사람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공항에서 한 직원의 흐릿한 기억을 단서 삼아 그는 망설임 없이 가장 빠른 제주행 비행기표를 끊었다. 제주 국제공항. 서연은 한 손으로 캐리어를 끌고 다른 손으로는 하나의 손을 잡은 채 인파 속을 걷고 있었다. 막막했다. 엄마, 배고파. 이제 우리 어디 가? 하나가 물었다. 일단 작은 호텔이라도 잡고 생각하자. 우리 딸.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하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서연은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에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다. 민준이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고통,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 아저씨, 하나가 환호하며 달려가려 했지만 서연이 아이의 손을 꽉 잡았다. 어떻게 여기에?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렸다. 그 말을 나한테 할 자격이 있어. 민준이 다가오며 원망스럽게 말했다. 또 어딜 도망가려고? 나한테 또 그 끔찍한 상실감을 맛보게 하려고? 내 딸까지 데리고 사라지려고 했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당신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보기 싫어서 짐. 민준이 비웃었다. 당신과 하나는 내 짐이 아니야. 내 가족이고 내 전부라고. 제발 제발 내 곁에 있어줘. 우리 함께 이겨내자. 응. 민주는 하나의 손을 잡고 있는 서연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다. 서연은 민준을 그리고 하나를 번갈아 보았다. 이번 눈물은 절망이 아닌 따스한 희망의 눈물이었다. 과연 이번에는 행복의 종착역까지 함께 갈 수 있을까? 제주에서의 극적인 재회 후 민주는 두 사람을 데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임시 거처였던 아파트가 아닌 자신의 집으로 정원이 딸린 넓고 아늑한 저택이었다. 그는 자신의 진심과 결의를 보여주고 싶었다. 이곳이 그들의 진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고. 함께 사는 첫날들은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다. 수천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냉철한 CEO 민주는 딸의 숙제를 도와주다 쩔쩔매고 서툰 솜씨로 요리를 하다 주방을 엉망으로 만드는 어설픈 아빠가 되어 있었다. 서연 역시 민준과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과거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민준이 하나와 서툴게 놀아주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입가에는 어느새 따스한 미소가 번지곤 했다. 다행히 하나는 두 사람을 이어주는 최고의 다리였다. 아이는 민준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 아빠라고 불렀다. 아빠, 동화책 읽어주세요. 아빠, 주말에 동물원 가요. 그 아빠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민준의 마음은 행복과 회한으로 가득 찼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민준과 서연은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아직 아이 앞에서 나를 뭐라고 부를지 어색하지. 민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서연은 얼굴을 붉혔다. 어떻게 불러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냥 하나 아빠라고 불러보는 건 어때? 민준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서연은 그를 가볍게 흘겨보았지만 그녀의 눈에도 웃음기가 어렸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기다릴게.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얼마든지. 그때 방문이 열리며 하나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다. 아빠, 엄마, 아직 안 자요. 두 사람은 동시에 놀랐다. 아이가 어느새 그들을 아빠,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다. 나 이제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는데 왜 자꾸 엄마도 울고 아빠도 한숨 쉬어요? 같이 있는 거 안 좋아요. 하나의 순수한 질문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동시에 웃음이 터졌다. 어색함과 무거움을 날려버리는 행복한 웃음이었다. 민주는 하나를 그리고 서영까지 함께 끌어안았다. 아니야, 우리 딸. 아빠랑 엄마가 같이 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냥 아빠 엄마 눈에 물이 좀 많아서 그래. 서연 역시 두 사람을 꼭 껴안았다. 7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온전한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더욱이 행복한 눈물이었다. 함께 사는 법, 부모가 되는 법,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은 달콤했다. 모든 것이 안정된 어느 주말, 민주는 하나를 데리고 아버지의 저택으로 향했다. 서연은 따라가지 않았다. 세 사람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우와, 아빠. 이 집 진짜 크고 예쁘다. 하나가 감탄했다. 여기가 할아버지 댁이야. 이따 할아버지 만나면 예쁘게 인사해야 해.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김 회장은 두 사람이 들어서자 얼굴이 굳어졌다. 누가 함부로 얘를 데리고 오라 했느냐. 아버지,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손녀딸이에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김 회장은 코웃음 치며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차가운 공기에 하나는 겁을 먹고 민준의 다리 뒤로 숨었다. 하지만 그때 하나는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맑고 큰 눈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나예요. 6살이에요. 만나 뵙게 되어 기뻐요. 김 회장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아이의 당돌하고 사랑스러운 행동에 그는 완전히 허를 찔렸다. 그는 아이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자신의 아들을 닮은 구석, 그리고 그토록 미워했던 여자를 닮은 구석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티 없이 맑은 눈빛이 있었다. 뭐라고?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나는 할아버지의 표정이 부드러워진 것을 보고 활짝 웃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딸기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저는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 아빠가요. 아이는 조잘조잘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다가가 작은 팔로 할아버지의 다리를 꼭 껴안았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 미워하지 마세요. 아빠가 할아버지 엄청 사랑해요. 밤마다 할아버지 사진 보는 거 제가 봤어요. 아빠는 저랑 엄마도 사랑하고요. 우리 가족 다 같이 서로 사랑해요. 네. 아이의 순수한 말과 따뜻한 포옹은 김 회장의 마음속에 수십 년간 쌓여있던 얼음벽을 단숨에 녹여버렸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평생을 고독과 엄격함 속에 살아온 그였지만 하나이의 조건 없는 사랑 앞에서 모든 방어 기제가 무너져 내렸다. 주름진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민주는 그 광경을 보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드디어 마음을 열고 있었다. 김 회장은 천천히 몸을 숙여 떨리는 손으로 하나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래, 우리 강아지. 착하다. 그의 목소리는 잠기고 갈라져 있었다. 세 세대에 걸친 갈등은 하나이의 순수한 사랑으로 눈 녹듯 풀어지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민준이 그토록 꿈꿔왔던 진정한 화해의 시작이었다. 서울의 아침은 상쾌했다.
현대적인 주방에서 서연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허리 뒤로 다가온 민준이 그녀를 와락 껴안았다. 좋은 아침, 여보. 두 사람은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운 부부가 되어 있었다. 어색함과 상처는 시간 속에서 아물었고 그 자리에는 평온한 행복이 자리 잡았다. 김 회장은 이제 하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는 다정한 할아버지가 되었다. JN 그룹의 위기도 민준의 리더십 아래 성공적으로 극복되었다. 아빠, 엄마, 하나가 2층에서 달려내려와 두 사람을 한꺼번에 껴안았다. 아침 식사는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유치원 가는 길, 차에서 내린 하나가 문득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아빠, 엄마, 나중에 또 헤어지거나 그러지 마. 나 무서웠단 말이야. 아이의 순수한 말에 두 사람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보이지 않는 상처가 아이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민주는 무릎을 꿇고 하나를 꼭 껴안았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우리 딸. 아빠가 약속할게. 서연 역시 두 사람을 껴안았다. 엄마도 약속해. 우리 가족, 이제 영원히 함께야. 아침 햇살이 세 사람을 따스하게 비추었다. 진정한 미소가 그들의 얼굴에 피어났다. 유치원 교정을 걸으며 민준이 물었다. 당신, 아직도 동화 같은 거 믿어? 서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미소 지었다. 옛날에는 믿었지. 어른이 되고 나서는 책 속에나 있는 거라고 생각했고, 하지만 지금은 그녀는 민준을 올려다보면 아직이 속삭였다. 지금은 믿어. 동화는 진짜였어. 내 인생의 동화는 당신과 하나가 내 곁에 있는 바로 지금이니까. 민주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여정 그 자체임을 그는 깨달았다. 그날 쏟아지던 서울의 비는 옷을 흠뻑 적셨지만 세 사람의 마음을 영원히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행복에 대한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어떤 비바람도 결국엔 먹게 마련이다.